강원도 산꼭대기 농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다니던 직장에서는 갈등으로 인해 퇴사했고, 시간이 나서 나간 소개팅에서는 백수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어요. 갑작스레 돈 나갈 일은 많아지고,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던 재작년 가을이었죠. 우연히 본 구인 광고에는 월 280만 원을 주는 강원도 산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이 없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했어요. 막상 가보니 산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였어요. 밤이 되니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었어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곳에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어요. 농장 안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료와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울 형과 나와 같이 지내며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형도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분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요.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까마귀가 어쩜 그렇게 많던지 전체적으로 무언에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화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까마귀 떼들 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씻고 TV 좀 보다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하자는 거예요.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다더니 웬일인가 생각했죠. 나야 마다할 이유 없으니까 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있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어요.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소주를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요?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며 자던 황구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지저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에게 주인도 못 알아보고 죽어버려 하면서 낯을 마구 휘두르는 거였어요. 황구는 구들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도 계속 깨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 인자하시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아저씨를 말리다 나도 낯에 찍힐 뻔했어요. 그때 눈빛이 어땠는지 알아요? 두 눈이 완전히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어져서 황구가 숨은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 눈은 나를 보는데 동공이 완전히 풀렸더라고요. 나는 먼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는 시발놈의 강아지, 소 새끼들 욕을 하면서 농장을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주사가 저래 심할 줄이야. 다시는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젖자고 소 사료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황구가 해코지당했나 싶어 불렀더니 다행히 꼬리를 흔들면서 저만 짚풀숲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불러도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일단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니 전화가 안 터지는 걸 보아 산중턱에 내려갔나 싶었죠. 평소에도 부지런해서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산보도 다녀오곤 했으니까요.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 할배한테 전화하자 하고 소 사료 주고 있는데 우유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싣고 오는 거였어요.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만신창이로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응, 저 아래 무덤에서 라고 말하더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더군요. 산길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 하나를 봤었는데 왜 거길 가서 자나. 가을이라 아침바람도 드슬 텐데 참 술이 문제다 싶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었어요.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느냐고 아저씨랑 티격태격하는 거였어요.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질똥 싸다 죽어서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 이라고 말하는 아저씨와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배는 한참을 실랑이하다 돌아갔고 억울한 듯한 아저씨는 분해하여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비우고 시내 나가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 좀 하고 배불리 밥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었어요.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들 거라던 말. 그래서 아저씨께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었나요? 그러고 보니 3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내가 말했더니 너는 온지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라. 다소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서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것이.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들이마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배회하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숨어서 미친 듯이 지저대고 역시나 다음 날 아저씨가 안 보이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 무덤에 꿀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기어가 처자는 건지. 형에게 그 무덤은 대체 뭔데 왜 자꾸 아저씨가 거기 가서 자냐고 물었더니 너 오기 전에 아저씨와 같이 일하던 최 씨의 아저씨가 있었거든.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 밀렵꾼 놈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산비탈을 떠밀려 내려가게 된 거야. 하필 그 아저씨가 길목에 있다가 절름발이라 미쳐 피할 틈도 없이 소떼에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에 밟혀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라더라. 가족도 없지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들도 소식이 없어 거기에 묻은 거다. 잠시 머뭇하던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먹으면 거기 가서 나자빠져 있던 거란다. 뭐 7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싶다 생각하고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냈을 거예요. 점심 먹고 심심해서 밤을 한 움큼 주워다 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 개복숭아 나무 있더라고. 지금 한창 익을 때라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냉큼 가봤죠. 근데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시발 뭐야 하고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내려가기 싫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서 골짜기에 흙벼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어요. 돌아가서는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뭐냐고 물으려다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려 물어봤어요.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다가 묻었어요라고. 그러니 아저씨가 왜 전에 2마리는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소들은 대체 뭐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어요.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러 있던 것도 처음 왔을 적엔 좀 부실하게 태어나서 겨우 일어서는 산 새끼 송아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던 것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내가 자는 방벽에 여기저기 낙서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써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 마음에 정리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라바를 불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서는 그 아저씨 행적을 쫓아봤어요. 욕지거리하면서 돌아다니다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 이새를 지저댄다고 마구 차더니 이 개새끼가 반항한다고 또 패고 하다가 사료창고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사료 한 포대를 꺼내더니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는 안 먹고 우하고 울어대는 거 있지. 처먹어 하면서 돌 던지고 똥 긁게 봉으로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질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판타지한 일이었어요. 소들이 왜 삐쩍삐쩍 말라가나 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된 거지. 그러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느닷없이 한마로 머리를 뻑하고 치는 거야. 소가 그대로 옆으로 뻗으니까 낫이랑 목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서 반항 못하고 울어대는 소한테 네가 날 죽여 하면서 마구 찌르고 째고 돌로 찍어대고 소는 잠잠해지고 한참을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내가 봤던 죽은 소들 있던 골짜기에 끌어다 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무리 강심장인 나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오줌을 지렸을 거야. 그러던 아저씨가 돌아와서 다른 칸에 있던 소를 채워넣고
차규실 가서 태연히 샤워를 하고서는 농장집으로 내려와서 내 집 창문을 쓱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돌려보는데 완전 겁에 질려서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난 진짜 그때 그 공포란 이불 속에서 과도 꽉 쥐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우사 앞길을 통해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장돌까지 하나 챙겨서 다시 쫓아나섰죠.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우사 주변은 밤에도 밝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칠흑인데다 더는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방으로 되돌아와 문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짐 전부 싸갔고 트럭 몰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역시나 그 무덤 앞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이라도 어둑한 데다 간밤에 그 꼴을 생각하니 또 오금이 저려서 비포장길을 차가 뒤집힐 정도로 물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하고 큰소리치며 쫓아오는 거예요. 간밤에 문고리 덜컥할 때보다 진짜 그때가 더 무서웠어요. 비포장 산길이라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절룩거리며 못 따라오더군요. 백미러로 봤더니 쫓아오다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고 웃던 아저씨와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난 그곳을 떠났어요. 암튼 그날부로 그곳을 떠나고 농장 주인이 350까지 준다고 더 해달라고 하던 거. 집안 풍파 어쩌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까지 들먹이고 그달치 20일 거 반만 받고 바로 관뒀어요. 그 형에게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다고 하는 거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며 확인해보라고 겨우 설득시켜 소무덤까지 확인한 형도 그 아저씨 귀신 씨인 거라며 시겁하고는 바로 관뒀어요. 그 꼴을 당한 난 지금까지도 귀신을 믿지 않아요. 터널에서 있었던 일도 주파수가 어긋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 생각하고 그 아저씨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캐리 현상이었을 거라 생각하지요. 아마도 그 아저씨는 소들 몇 마리 더 못 죽이고 지금쯤 감방에서 콩밥 먹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신병원이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남짓됐을 무렵이었지.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은 아는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많아 더 밝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하길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그을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얘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씻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군요. 우유 씻고 나가는 그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새벽 5, 6시 때였거든요.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있겠냐고 마냥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에 가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고요.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 흐름이 무슨 괴물 같아도 보이고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하는 소리는 안 나더군요.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 2번 또 가봤는데 형이 말한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요. 역시 헛소문이네 생각하고 있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와 나, 형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을 내려와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하다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요. 난 옆에서 자고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였었나. 그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아악 하고 소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화들짝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인 거예요.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서웠던 그건 바로 그 라디오였어요. 지지직 끼익끼익 하는 쇳소리에 따다닥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 나오고 있었지.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 받고 괴성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제야 난 정신이 돌아오게 됐죠. 그때 그 사람은 차 안을 둘러보다 뒷좌석 쪽을 보고는 소스라치며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니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경적 울리며 가만히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와본 거라더군요.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굉음을 내던 라디오에선 산호라면 노래 나오고 있었고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훤하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었고 웃기게도 아저씨는 지금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하고 가려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 돌릴 기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잡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아저씨께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 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국 리조트였어요. 나중에 형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터널에서 어찌된 일이었냐면 처음에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터널 벽에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급정지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갑자기 피투성이 애가 뛰쳐나왔고 그 애를 치는 순간에 난 잠에서 깼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형은 그 이후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요. 터널 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형은 분명 헛것을 본 거겠지만 나는 알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옆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천국 리조트를 가게 된 건 터널에서의 악몽을 겪고 난 후였어요.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그곳은 리조트라 하기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왠지 모를 부조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비성수기고 한밤중이라 적막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차를 세우고 아저씨와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를 찾는데 공터 느티나무 아래에 웬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죠. 자기는 출장 간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엄마는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가을철에 이런 데 놀러와서 무슨 애새끼 버리고 갔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관리인은 어디 계시나 물었더니 먼발치를 응시하며 벤치에 앉아있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펜션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시크한 매력에 도취돼 멍 때리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저씨는 방을 잡고 난 형을 깨우러 갔지. 차에서 초췌한 몰골로 비시시 일어나던 형이 두리번 떼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아악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느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날 왜 끌고 왔냐면서 까무라치는데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의 표본이었어. 난 형이 완전 미쳤구나 생각했죠.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던 형은 끝까지 안 간다고 괴성만 질러대길래 그럼 그냥 차에서 자라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지. 내일 아침까지 저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해야겠다 생각하며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날 붙잡더니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학생 보니까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주는 거야. 라메츠근한 눈길로 보더군요. 비성수기라 방이 남아도는 건지. 나야 뭐 남자끼리 자기도 거시기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아저씨께 인사나 드리고 자르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잠든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 보니 화장품이며 가방에 흡사 누가 자던 방 같아 보였었는데 그땐 피곤한 탓인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난 잠을 청했고
거의 잠들어갈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 농장을 걱정할 여력도 없었어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터널 이후로 뭔가에 취한 듯 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하지만 다음날 보니 비는 전혀 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난 단잠을 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리조트의 전부예요. 하지만 형이 본 리조트는 많이 달랐어요. 다음 날이 돼서야 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형이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 보니 바닥에 흙먼지며 온갖 잡기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말 그대로 폐가인 거예요.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사방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은 온통 황토색 흙먼지뿐이고 곳곳에 부서진 건물들. 그곳은 강원도 수해지의 지역이었고 불법 시설 및 토지 확장으로 좁아진 계곡폭우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 복구 지원이 없어 폐건물 상태로 남아있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곳에서 난 하룻밤을 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형의 충격적인 말에 난 더욱 혼란스러웠죠. 너 임마 지금은 좀 정신이 돌아왔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날 이딴 데로 끌고 와서 자자고. 터널에서 미친 꼴 겪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 차에서 뛰쳐내리고 싶더라. 이렇게 형이 말했어요. 난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분명 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다 문득 아저씨는 어디 가셨냐고 물으려다가 퍼뜩 뇌리를 강타하는 한 가지 기억이. 분명 아저씨는 어제 우리랑 밥을 먹고 건초 갖다 놓는다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애초에 아저씨는 계시지도 않았던 거야. 난 어제 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 문득 간밤에 꼬맹이가 달려갔던 그쪽. 아저씨가 주무시던 펜션을 봤더니 거긴 휑한 낭떠러지였고 그 아랜 푸른 계곡물만 보였어. 이미 예전에 급류에 깎여나간 곳이었지. 난 대체 어제 누구와 얘기를 나눈 것이며 그저 환상들을 본 것인가. 형 말로는 터널 이후로 눈빛부터 이상해졌다는데 흡사 귀신 들린 마냥. 평생 귀신 따위는 없다며 살아온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어느 날엔가 소통 좀 치우다 점심 먹고 낮잠 좀 자려고 했을 때였어요. 방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달력을 봤거든요. 난 처음에 그 달력이 누워서 편히 보려고 여기다 달아놨나 생각했었죠. 근데 치마도 들춰보고 싶은 게 남자의 욕구라고 무심결에 달력을 들췄는데 거기에는 흡사 누가 교묘히 가린 것처럼 누런 피얼룩에 전에 말한 낙서들이랑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낙서들이 써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소에게 발표 죽은 최씨 아저씨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방에선 최씨 아저씨가 묵었을 것이며 그 아저씨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이 방의 묵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농장 길바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질 않나.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꿈, 생사람이 몸에 무슨 음기를 그렇게 많이 묻히고 다니느냐며 꽁칼국수집에서 만난 무속인이 했던 말과 밤마다 울어대는 정체 모를, 이름 모를 짐승소리. 공허한 눈빛으로 아무 곳이나 응시하며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그에 맞춰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난소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난 그곳을 뛰쳐나와서야 그 낙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소들. 그 소들이 바로 전에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젖소가 있던 우사였고 전에 영양실조로 부실한 새끼를 낳았던 우두머리 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전에도 말했던 그 최씨 아저씨의 죽음은 그냥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생각될 수 있었을 거예요. 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요점은 최씨 아저씨는 떠밀려 오는 소들에게 채워 죽은 게 아니라 밟혀 죽었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 소들이 우두머리 소를 선두로 최씨 아저씨를 그냥 밟아 죽였던 거야.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곳에서 미친 건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들부터가 아니 농장 전체가 미쳐 있었고 심지어 나까지도 미쳐가고 있었던 거지.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인가에서 소에게 질병 테스트를 하던 곳이라 들었고 속칭 소들의 마루타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었어요. 때문에 소농장이 깊은 산중에 있게 된 거고 이 얘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지하수를 벌컥 들이켰다 배탈로 개고생을 했을 때 아저씨가 해준 얘기였죠.
그때 죽은 많은 소들을 산 곳곳의 안매장에서 여기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고. 그때 죽은 소들의 사체가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가 이 농장은 미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지. 우리 옛날 초딩 때 보던 괴기랜드 같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이나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드는데 그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때문에 무덤 근처에 미친 사람이 나도는 거라고. 뭐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애문을 남긴 채 그 강원도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그 농장을 떠난 후 나는 도시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회사에 채용 공고가 났다고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의 추천으로 그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면접관들은 내 경력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 대처 능력을 시험했어요. 나는 최대한 솔직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 나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회사로 갔어요.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나는 금방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나는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동료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도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농장에서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농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회사 생활은 바쁘게 돌아갔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죠. 나는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회사로부터 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강원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다시 그 농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곳에 잠시 들러보기로 했어요. 농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건물은 낡아 있었고 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농장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농장 주인이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농장을 둘러본 후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도시로 돌아왔죠. 그 후로 나는 그 농장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의 삶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도시로 돌아온 나는 다시 회사 생활에 몰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나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되었어요. 한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떠났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결국 내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그 농장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곤 했어요.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에 같이 가죠. 고등학교 시절에 활동하던 부의 합숙 훈련 때문에
바다 근처에 위치한 민박집에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경영하던 그 민박집은 쌍갑처럼 낡아빠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판자를 덧대 넓게 만든 방에서 부원들이 한데 섞여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나를 깨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나는 너무 졸렸지만 그 녀석이 하도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까치발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딘데? 나가서 바닷가 쪽에 있어. 조명이 없어서 무섭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 녀석과 나는 복도를 지나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벼랑간 들린 고함 소리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무섭게 생긴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요. 썩 나가지 못해. 변명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저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떤 가루 같은 것을 내 쪽으로 뿌렸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내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려 문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옆에 저 자식 말이다.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가 되어 덩그러니 서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복도 불을 켠 것입니다. 나는 내 옆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친구와 함께 걸어온 복도엔 젖은 발자국이 흥건했습니다. 위험할 뻔했구나. 바다로 끌려 들어갈 뻔했어. 어서 들어가 자도록 해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이외 부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괴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학교의 소풍버스 안에서 괴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떠들썩한 아이들도 그날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왠지 으슥해진 그는 마지막으로 비장의 괴담인 소의 목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목이라고 하는 괴담이다. 여기에서 소의 목이란.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고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변을 느끼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운전석을 보자 버스의 운전기사는 비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운전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차를 세운 것입니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소의 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의 목이라는 다소 수상쩍은 제목이 듣는 이의 오만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괴담입니다. 이 소의 목에는 제법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 그 중 하나를 또 소개해보자면 한 남자가 오래된 중고 서점에서 우연하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소의 목이라는 표제에 그 책은 마음의 준비 없이 읽기엔 지독하리 많지 음습하고 괴기스러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을 읽는 도중에 너무나 불안해진 그는 결국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잔뜩 공포에 질려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 책은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 하는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처음 그 책을 펼쳤을 때의 악몽 같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끝끝내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마음의 준비를 한 그는 며칠 후 다시 그 서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기에 서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책은 반입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로 아쉽게도 이번에도 소의 목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도시전설로서 널리 퍼지기 이전에 이미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소의 목이 뭐길래? 일본의 유명 SF 작가 고마츠 사쿄에 따르자면 SF 문학계에 예전부터 소의 목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SF 작가 츠치 야스타카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소의 모기 대중들로부터 생명력을 얻은 것은 고마츠 사쿄 본인이 쓴 동명의 단편소설로 인해서입니다. 어느 쪽을 믿으실지는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쪽 바닥에서 시작된 도시전설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하므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소의 목 괴담에 빠져들어 그 진상을 파헤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발굴 혹은 창작됐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도 깊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은 스레에 등장한 진의 소의 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의 소의 목. 소의 목이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면서 가장 유명한 괴담이지만 그 지나친 공포 때문에 듣는 자로 하여금 미치거나 죽게 만든다. 따라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들은 바 없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로 의심해왔으나 메이지 유신 시기 폐번치현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조사를 하던 때에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과거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폐허로 변한 땅을 조사하던 한 공무원이 큰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대량의 인골과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공무원은 조사대장에 인골의 수를 기록해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의 마을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조사를 마친 공무원은 숙박을 위해 숙소에 머무르는 도중 숙소의 주인에게 앞서 인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의 주인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이라며 물을 뗀 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도 막부 말기 19세기 초 텐포 3년. 텐포는 연어부터 일본에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대기근이 덮쳤다. 그 유명한 에도 말기의 텐포 대기근이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쓰러진 말의 이빨을 받고 날고기를 먹으며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들깨나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서로 빼앗아 그야말로 축생만도 못한 상황이다. 비참한 상황이었다. 텐포 4년의 가을 어느 깊은 밤, 이 남쪽 마을을 한 외지인이 찾았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으되 머리는 그야말로 소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다가가 붙잡으려 하는 그때 낫과 곡괭이 등을 손에 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대를 지어 나타났다. 조성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소몰이 축제는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외치며 그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날이 밝자 마을 곳곳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이웃 마을까지 확인하러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해 그 이웃 마을을 다녀온 사람이 벌써 그곳의 사람이나 가축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라진 이웃 마을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지만 시간과 함께 그 이름조차 부르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허겁지겁 뒤처리를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무원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인 해석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조사대장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친밀한 선배에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는 에도 말기 텐포 연간의 주민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식량으로 삼아 먹었던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을에서는 시체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그 의식을 소몰이 축제라고 칭해 소의 머리 가죽을 씌워놓고 잡아 죽인 것은 아닐까? 당시 그 폐허에서 헤아린 인골의 수를 따져보면 거의 마을 주민 전원에 해당한다.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한다.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어쩌면 주민은 물론 친형제와 부부 간에도 수라와 같은 지경이 되어 이미 사람이라고는 칭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 또한 이런 사실은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기에 마을은 계속 고립 속에서 황폐해져 남쪽 마을을 포함하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리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깊이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러일전쟁 시기,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주들을 불러 모아 무심코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손자 중 한 사람이 이후 뒤늦게 진실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던 그 남쪽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 전원을 소몰이 축제라 칭하며
한꺼번에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뼈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의 목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주의 단서가 붙었습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소의 목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의 영혼이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법 본격적으로 소의 목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씁쓸한 결말까지. 그 후로도 이 진소의 목에 편승하는 것으로 다양한 버전이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각 이야기가 전부 일본 역사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근이었다는 템포 대기근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인이라는 소재가 자극적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극악한 식인 행위에 대해서는 DNA 구조상 인육이 가장 맛있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붙여 이야기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템포 연가는 일본뿐 아니라 조선, 청 등 동아시아 3국의 사정이 모두 흉흉하던 시기로 이 시기 조선은 세도 정치에 따른 삼정의 문란의 기근까지 더해져 농민 봉기가 빈발했으며 청은 기근으로 서민들이 굶어 죽는 와중에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 터지는 등 사실상 세 나라 모두 막장이나 다름없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가볍게 넘기기엔 인간에게 있어 기근은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위 이야기와 유사한 골격을 가진 것이 있는데 파를 즐겨 먹는 이유로서 과거 사람들이 너무 굶주린 나머지 부모, 형제가 모두 서로 보여 서로 잡아먹자. 그것을 막기 위해 기근 속에서도 튼튼한 팔을 길러 섭취했다는 전설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소의 목의 기원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인육을 먹었다는 풍문은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며 1세기 뒤인 20세기 중엽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도 식인이 발생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서 이 이야기 또한 아주 허무맹랑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의 목 자체가 예전부터 구전되던 도시전설이고 애초부터 나폴리탄식 괴담이므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시피스 같은 거 말입니다. 가장 유력하다는 템보 연간의 대기근 이야기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퍼진 카더라 통신이기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기도 하고 물론 괴담으로서의 완성도는 대단합니다만 결국 소의 목은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쪽이 흥미 면에서는 더 무방할 것입니다. 이 도시전설의 핵심은 소의 목이라는 기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단어에서 우러나오는 상상력으로 본문의 한 구절로 이 이야기를 존재의 의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는 그 자체의 영혼이 깃들어 점차 사람들 사이로 영향을 끼쳐나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나쁜 짓.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잖아.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의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른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섹스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늑수그레한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다.
솔직히 보고 있어서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앉아 있을 뿐이니까. 조가 어린이 방치해 둔다고 해도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 나는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내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야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사내아이 1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갔다. 간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2명이라고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1명 남은 사내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나는 손을 들어 맥주 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입안에서 튀는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의 얼굴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 이쪽을 보고 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3명 모두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섰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댔다. 시야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나는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렸다. 5번째 이야기, 나무 말뚝. 나는 어느 시골에서 겸업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비닐 시트를 칠 때가 있다. 그럴 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 말뚝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있는 말뚝에는 모두 한 글자의 한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집의 말뚝에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지 않아 관심이 생긴 것이었다. 우리 집 말뚝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조각되어 있는 한자는 우리 집 성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였다. 궁금해진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뚝에 적힌 한자에 관한 사연을 여쭈었다. 증조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고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말을 한 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타이쇼 시대의 초기, 아직 할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증조할아버지가 젊었을 무렵의 이야기라고 한다. 이래 발단은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젊은이 2명이 땔감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다. 2사람은 산에 들어가 서로 모습이 보일 만한 거리를 두고 땔감을 줍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정오 무렵이 되어 A가 슬슬 밥 좀 먹을까? 라고 B에게 말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비가 으악하고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A는 망연자실하고 있었지만 B는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절규하고 힘없이 쓰러졌다. A는 당황해서 B에게 달려갔지만 B는 초점이 맞지 않는 공원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려봐도 제정신을 차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는 당황해서 B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 다음 날이 되어도 B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산에서 유괴라도 시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의 절에 데려가 불제를 받게 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였다. 그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한가로운 오후에 농촌에 소름 끼치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가 놀란 근처 주민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밭을 갈고 있던 장년의 남자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B가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 후 가족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심신상실 상태인 것 외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근처 신사나 절에서 불제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신을 믿는 노인들은 산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의 마을뿐 아니라 근처 마을들에서도 절규한 후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상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것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괴이한 체험을 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증조할아버지는 동생과 둘이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곳 근처에 나무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전혀 없던 것이었기에 호련히 눈앞에 나타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말뚝을 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구야 이런 장난을 친 건 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해되는 걸 다른 집 논에다 박아 놓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뽑아라 하고 말뚝을 당장 뽑아내야 한다는 충동이 머릿속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에 몸을 맡긴 채 힘껏 말뚝을 뽑아내려는 순간 뒤에서 동생이 어깨를 잡아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근처를 살폈지만 아까 전에 말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물었지만 동생은 그런 나무 말뚝은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듯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뽑으려는 듯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어깨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증조할아버지는 요즘 한참 마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생각하고 만약 동생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폐인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깐이 콩알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조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희생자만 10명을 넘었을 무렵 촌장과 마을 유지들에 의해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촌장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여러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끼리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며 내놓은 방안은 난데없이 나타난 나무 말뚝을 봐도 뽑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촌장은 농사일에 쓰는 말뚝에는 자신이 박은 것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조각하세요. 설령 이상한 나무 말뚝을 보게 되더라도 잘못 착각해 뽑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사람의 원한이나 동물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로 봐서는 무척 강력한 힘을 가진 무언가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람을 신사에 데려갔을 때 신주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쫓아낼 영혼 같은 건 하나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신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여우에 홀리거나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에 끌려 들어간 나머지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인가의 영향 아래에 놓여서 심신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탓에 심신을 상실한 것이라. 아무리 절과 신사를 찾아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촌장은 말뚝만 뽑아내지 않으면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냉정해지라고 사람들을 독려한 뒤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한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촌장을 찾아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촌장은 유령이나 귀신, 신과 사람 사이에는 모호한 약속 같은 게 있습니다.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치거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그걸 어기면 벌을 내리지만 약속을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런 논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신주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엇인가는 스스로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존재 그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존재라면 차라리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서는 신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사건의 희생자는 인근 마을을 포함해서 계속 나왔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신사가 완성될 무렵에는 끝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말뚝은 무엇인가를 봉인한 영적인 주술의 한 종류로 그것을 뽑아내면 무언가의 힘의 일부가 해방되어서 그것을 본 인간이 미쳐버리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사를 세움으로써 그 무엇인가는 다시 단단히 봉인되었고 괴이한 사건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무 말뚝에 우리 집안의 물건이라는 표식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문이 남아 우리 옆집 나무 말뚝은 표식이 없다고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말이다. 위험이 목에 들이닥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는단다. 지금은 별로 말뚝에 표시를 하는 집이 없지만 이 근처에 M씨네 집과 S씨네 집은 아직도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오거라. 확실히 M씨네 집과 S씨네 집의 말뚝에는 모두 한자 한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표시를 조각하고 있는 집은 대부분 그때 희생자가 나왔거나 그 친척의 집일 거야. 이미 한참 된 옛날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다시 내 눈앞에 나무 말뚝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산소. 막내 삼촌이 겪으신 일이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른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남매의 장남으로 여동생 3분과 남동생 2분이 계십니다. 이 꿈은 6남매 중 가장 막내이신 삼촌께서 어느 날 주무시다 꾸신 꿈으로 비롯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 아버님 형제분들이 모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자제하시던 막내 삼촌께서 연거푸 몇 잔을 들이키시더니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마침 분위기도 좋고 못 들어줄 이유도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승낙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이유는 우리 집안이 6대째 천주교 집안으로 미신을 믿지 않으셨던 아버님이셨지만 유독 막내 삼촌은 무속인들을 많이 믿으셨기에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1992년 제가 5학년 때 9월에서 10월쯤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주무시던 삼촌께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막내 삼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할아버지의 관이 묘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삼촌이 달려가 보니 파낸 흔적도 없고 봉부는 그대로인 채로 할아버지의 관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삼촌이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하려고 하는 찰나 관의 뚜껑이 열리고 할아버지께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놀란 삼촌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꿈속 할아버지께서는 그대로 걸어와 막내 삼촌의 목을 물어뜯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삼촌은 그 순간 꿈에서 깨셨답니다. 막내 삼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첫째이신 저희 아버님께는 엄하고 무서우셨지만 막내 삼촌께는 무조건 사랑만 주시고 이뻐하셨던 할아버지이셨습니다. 아무튼 막내 삼촌께서는 지독한 꿈이었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그 일을 잠시 잊고 사시게 됩니다.
약 한 달 뒤 큰 고모부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는 친구이자 바로 손아랫 매제로 항상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하던 분이라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삼촌들 또한 많은 고민을 큰 고모부와 나누며 친하게 지내온 터라 집안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고모님과 사촌형, 누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힘겹게 장사를 지내고 휴가를 낸 막내 삼촌은 문득 할아버지 꿈이 생각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믿어오던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하셨답니다. 가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너 그 얘기 누구한테 했어?" 기억을 되짚어보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사실 그 꿈을 꾼 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거란 생각에 막내 삼촌께서는 형제들 중 첫째이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하셨지만 그때 시간이 새벽 3시를 넘는 시간이라 아버님, 어머님 모두 주무시고 계셔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님 바로 밑 동생이신 큰고모님 댁으로 전화를 드리자 큰고모부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께서 큰고모부님께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여쭙자 큰고모부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요즘 막내 네가 잘 나가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며 불안해하는 막내 삼촌을 잘 달래시곤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때 한참 자동차 세일러로 잘 나가시던 막내 삼촌이셨기에 큰고모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흉한 꿈이기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인지라 전화를 받는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매형한테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무속인이 대뜸 하는 말이 "그놈이 대신 갔구만." 그러곤 입을 다물고 다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꿈 이야기만 했을 뿐 큰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지역도 멀고 친척 따위에 인맥이 전혀 없던 사이인지라 막내 삼촌의 큰매형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막내 삼촌께서 생각하시기론 할아버지께서 목덜미를 물어뜯으셨던 것은 현재 당신께서 계신 저승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의미로 강하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셨답니다. 다신 오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막내 삼촌을 보며 아버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서 너 지금 나 뒤지라는 얘기냐?" 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삼촌께선 그때까지도 웃지 못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걱정 마시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본 적 없는 인자한 표정으로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라며 훈계하시며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시곤 넘겨버리셨습니다. 아무튼 삼촌 말씀대로 그 후에 다행히 집안에 큰일도 없었고 꿈에 할아버지께서 나오는 꿈은 꾼 적 없으셨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더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귀신을 직접 보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